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민지 근대 과목 서대문영무소 제4강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930 서대문영무소 일상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4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감옥이라고 하면 다들 안 와보셨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 궁금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식주 그리고 노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서 입었던 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입었던 옷을 죄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강의 시간에는 수인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서 입었던 옷은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일본의 감옥법에 의거해서 입게 되겠죠.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일본의 감옥법 중에 복장 부분만 규정해 놓은 부분을 따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긴 마치 우리나라의 두루마기처럼 발목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의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일본의 복식 중에 유카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긴 형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허리 부분은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서 높이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인복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방의 감옥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기소가 되면 감옥에 들어와서 입감 직후에 지급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감옥 제도를 따랐기 때문에 일본식 수인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요,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용어로 차입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옷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감자에게. 그럼 그것을 입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 색깔 부분인데요. 기결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붉은색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적색과 갈색의 중간색 정도 되고요. 미결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청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중앙사에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인복 가운데 미결수, 형을 확정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입었던 청색의 수인복입니다. 색깔이 약간 바래긴 했는데요. 청색빛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결수가 입었던 적갈색의 수인복입니다. 역시 색이 약간 바래긴 했는데 빨간색과 갈색의 중간 정도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기결수가 입었던 수인복입니다. 예, 자, 눈으로 직접 수인복의 색깔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직접 당시에 남아있는 자료 화면으로 수인복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긴 발목까지 오는 형태의 옷을 입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허리는 이 허리띠로 이렇게 동여매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절별 옷은 어떨까요? 여름에는 그 한 겹짜리 홑옷이라고 합니다. 한 겹짜리 옷을 입었고요. 겨울에는 겹옷, 두 겹인데 두껍지는 않습니다. 대신 겨울에는 그 겹옷 사이에다가 솜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35kg이라고 써놨죠. 자, 솜을 겨울에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딱 여기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정을 둠으로써 감옥 안에서 통제를 했던 것이 보이는 것이죠. 자, 실제 입었던 여름옷과 겨울옷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 입었던 옷입니다. 보시면 사진 찍은 날짜가요. 1900 14년이니까 39년도 7월달 한여름이죠. 자, 이렇게 얇은 홑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여름인데요. 이 역시 이제 7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요. 얇은 여름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옷입니다. 안에다가 이제 솜을 넣겠죠. 그러니까 겹옷 사이에다가 솜을 넣어서 이렇게 누벼가지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옷인데요. 이분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주벌의 호랑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동삼 장군입니다. 바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경성형무소에 이감돼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겨울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사이에다가 솜을 넣은 겨울옷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입 외부에서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차입한 경우입니다. 조금 형태가 다르죠. 앞전에 봤던 지급했던 옷과 밖에서 사서 들여보낸 옷, 약간 뭐 조금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할까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차입한 옷입니다. 마치 한복처럼 이렇게 동정도 있고요. 이렇게 차입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옷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동선이라는 분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동선이라는 분과 함흥 쪽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이감된 이소가야 스웨지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이분 한국인들을 도와서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분인데요. 이소가야 스웨지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만나는데 한여름인데 옷이 별로 없어서 이소가야 스웨지가 속옷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선이 이소가야 스웨지에게 나는 사형을 당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옷을 입으시오. 그랬더니 이소가야 스웨지가 그 옷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옷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몇 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보이시면 격벽장이라고 하는데요. 방별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갑니다. 간수는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감시를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햇볕을 쏘이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이동선이 왔다 갔다 했고 이소가야 스웨지가 다음 칸에 왔다 갔다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동선이 옆에 바로 옆 칸에 이소가야 스웨지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속옷을 벗어가지고 담벼락에 놓고 이소가야 스웨지가 벗어놓은 속옷을 자기가 가져가고 해서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렇게 의복, 수임복은 지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이동선인데요. 바로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아서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먹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가면 우리 혹시 무슨 밥? 무슨 밥? 콩밥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자변 차입 이랬는데 미결수와 기결수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형을 확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변 스스로 구입해 먹는 건데요. 돈을 일정 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앞으로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사 먹거나 아니면 또 아까 옷과 같이 외부에서 밥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회 가능하고요. 넣어주는 것은 밥과 부식 종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당시에 단백질원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우유라든지 계란 같은 것을 많이 자변하거나 차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보건상 필요하다고 감옥에서 인정해 줄 때 자변과 차입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결수는 자변과 차입이 불가능하고요. 배급받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기결수가 몸이 안 좋아서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없겠죠. 어쨌든 감옥에서 배급되는 것으로 형이 확정받은 사람은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자, 먹는 것에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계열의 대표이시죠. 3.1 독립선언식을 하고 나서 남산 경무총감에서 조사를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이 33인이 수감됩니다. 정확하게는 33인이 아니라 몇 분은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수감이 안 됐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고 나서 추록을 하자
동아일보 기자가 이 선생님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감옥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자 이수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도 짐승인지라 어느 정도 힘들었는데 적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먹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밥이라고 주는 게 마치 메주덩어리 같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콩밥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콩이 많은데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더욱더 힘든 것은 그 밥 안에 돌이 너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밥을 한 입 우두둑 깨물면 돌 때문에 이빨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깨물어 먹을 수가 없어서 살짝 입에 물고 안에 고인 침으로 우물우물 불려가지고 꿀떡 삼켜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속이 굉장히 안 좋겠죠. 위장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감옥에서 먹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먹는 것을 또 그러면 마음대로 주느냐? 자, 화면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식량 배급 규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1등급부터 자 9등급까지 양을 구분해 놔요.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죄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자, 그럼 일본 제국주의가 보는 죄질 중에 나쁜 죄질은 뭘까요? 그렇죠. 사상범자들, 그러니까 항일운동을 했거나 독립운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초반에는 공장에서 노역을 안 시킵니다. 왜? 노역시켰다가 다른 사람이랑 접촉해서 사상적으로 또 도모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6, 7, 8 등급을 주죠. 분량이 줄어들죠. 앞에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1등급은 1회 분량이 400g입니다. 칼로리는 1일 칼로리가 1132칼로리고요. 2등급은 380g, 3등급은 350g, 4등급은 330g, 그 다음에 300g. 보통 증언에 의하면 사상범들은 보통 4, 5등급 이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6, 7, 8, 9등급. 9등급은 200g 밖에 되지 않아요. 자,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감옥에서의 먹는 것은, 굶주림은 굉장히 심한 고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아까 콩밥이라고 말씀드렸죠. 규정에 의하면 쌀 10%, 조나 보리나 잡곡류 등이 50%, 콩이 40%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주었느냐? 또 실제는 다른 것이죠. 주로 대부분이 콩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40년대 넘어가면 일본이 전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물자가 딸려서 이런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까 앞전에 있었던 등급의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아요. 더 이하의 밥이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밥 대신 콩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콩 깻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배급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 많기 때문에 콩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여담입니다. 지금 감옥, 지금 교도소에서는 콩밥이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대부분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인가요? 규정이 바뀌어서 100% 흰 쌀밥이 나오도록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그 법규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100% 쌀밥이 나옵니다. 왜? 지금 쌀이 더 남아 돌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밥들을 어떻게 등급별로 나누어 주었는가? 자료 화면 보시면 무슨 틀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밥을 솥에서 이렇게 푸는 주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찍는 틀이에요. 근데 틀 안에 이렇게 나무판이 있습니다. 나무판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별로 두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틀밥, 일본 말로는 틀이 가다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소위 감옥에서 주는 밥을 콩밥이라고도 하지만 가다로 퍼서 준다. 분량을 조절해서 그래서 가다밥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유물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이시는 요 틀이 요 사진에 있는 일명 가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로 이렇게 밥을 퍼서 주는데, 자, 여기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요게 2등급짜리인데요.
요 받침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4등급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틀은 규격은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받침이 차이가 있죠. 자, 요거는 4등급인데요. 두께를 한번 보시면 4등급과 2등급 두께 차이가 확연히 나시죠? 등급이 올라갈수록 밥량이 적어지는 거죠. 9등급 200g. 요거는 2등급짜리 되겠습니다. 자, 공기 차이도 나겠죠, 당연히. 자, 밥을 담는 공기도 자, 요거는 조그만 거죠. 4등급의 밥이 담기고요. 요것은 양이 크죠. 요거는 2등급의 밥이 담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에 감옥 안에서 먹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돌도 많이 있죠. 배고프죠. 더군다나 이 9가지의 그 9단계 등급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과 같이 1940년대 이후에는 더 이하로 주었다. 그래서 굉장히 배고픔이 큰 고통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밥을 어디서 했느냐? 서대문영무소 내에 이렇게 취사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솥들이 걸려져 있죠. 이렇게 취사장에서 수감자들한테 배식할 밥을 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 감옥에서 잘 먹는 것 사실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먹는 문제는 바로 생존의 문제였다. 심지어는 잘 먹지 못해서 영양결핍으로 질병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 다음은 이제 의식주 다음에 주입니다. 생활하는 이야기, 잠자는 이야기인데, 자, 하루 일과를 우선 보면 여름철의 경우인데요. 자, 요 일과는 감옥 안에서 노역하지 않는 경우,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방 검사를 꼭 하지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취침. 굉장히 단조롭죠. 그래서 당시에 여기 수감된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감방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감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게 편할까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감옥 안에서, 감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편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공장에 가서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노역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감방 안에 하루 종일 있을 때요, 그냥 누워있거나 편한 자세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규정이에요. 뭐냐? 여기 써놨죠? 무릎 꿇은 자세로 정좌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확치 않습니다. 41년도인가요? 규정이 바뀝니다. 정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이 바뀌어요. 굉장히 힘든 장면이고요.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죠. 주로 지식인들은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책을 많이 들여올 수는 없는데, 들여오는 책을 읽는데 모든 종류를 못 들여오니까 몇 종류 책을 여러 번, 심지어는 어떤 분은 감옥 안에서 영어 책을 1000번을 읽어서 영어를 터득했다.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고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재유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 원서를 봅니다. 이게 어떻게 원서가 들어왔을까요? 이 일본인 간수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몇 차례 수십 번 통독을 해서 자본론을 습득을 했다. 그래서 이재유가 나중에 1차 수감 때 추록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은 마르크스의 대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자, 그러면 이 감옥 안에서 몇 명이 있었느냐? 아까 이승훈 선생님의 증언이 또 나오는데요. 굉장히 좁디좁은 감방이었다. 3.1운동 당시에 평당 3명 이상이 수용되었다. 보시면 이승훈 선생님에 의하면 자신이 계셨던 큰 방에 17명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었던 큰 방에는 약 한 21명에서 23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막연하죠? 사이즈가 한 3.3평 되는데요. 이것은 옥사 현장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증언했던 큰 방, 3.3평의 큰 방입니다. 이곳에 민족 대표들은 17분 정도, 학생들은 21명에서 23명 정도 수감이 되었죠. 사방의 공간이 그리 넓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큰 방이 그렇게 넓이가 크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수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지어는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초열 지옥의 철창이다. 뭡니까?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한 평에 3.12명,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한 평에 4명이라고 그랬죠. 4명. 당시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3.12명입니다. 사람을 점으로 못 나누니까 한 평에 4명씩 사상범 환자가 속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사회 문제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식민지의 감옥은 당시에 30년대 평당 3.1명이고 일본의 감옥을 봤더니 1.19명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감옥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감옥 안에서 또 하나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거, 그렇죠. 일을 보는 거, 용변 보는 일입니다. 자,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심은 선생님입니다. 심은 선생님이 서대문영무소에서 8월 달에 어머니께 글을 올리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이 자료를 쭉 보시는데요. 조사받고 서대문영무소에 오는데 저는 개선문 들어오듯이 어머니 떳떳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화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주황빛의 벽돌 담은 화로속처럼 달고 막 끓는다는 얘기예요. 뜨겁다는 얘기예요. 방 속에는 똥통이 끓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고 양동이가 있어요. 한여름에 그 더운 감방 안에 양동이 30도, 35도까지 올라가겠죠. 펄펄 끓는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생이 열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구가 조금 가슴이 아련한 문구죠. 누구 하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심은 선생은 이 서대문영무소 감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지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들은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 정지화면으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지 한국의 감옥은 일본인들이 자기네 본국처럼 수감자들의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의도적인 무관심이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이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다. 그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으로 재소자 동작,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시간표가 아닙니다. 시한표.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담아온 것입니다. 재소자의 동작을 제한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즉, 감옥 운영자의 의도에 맞게 동작, 시간을 다 제한당하는 표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에 5시에, 6시에 기상을 해서 작업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 주에서 하루 일과는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지금 작업에 동원되는 사람들. 사상범은 물론 초기에는 작업에 동원이 안 됐으나 20년대 중반 정도 가면 다 작업에 동원되는 것들이 자료로 나타납니다. 자, 작업에 동원돼서 일을 하게 되겠죠. 7시부터. 중간에 15분
오후에 15분 휴게 시간이고 점심은 작업장에서 먹습니다. 아침도 물론 작업장에서 먹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월, 2월, 11월, 3월 이렇게 동절기 일조량이 짧은 시기에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쥐어짜서 생산량을 늘려야 본인들의 소요예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휴게 시간 없이 쭉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감자들이 노역했던 생산 가치는 얼마인가? 제가 35년도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 형무소의 노역 생산의 가치를 봤더니 당시 돈으로 약 245만 5,090엔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 없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쌀 한 가마니 80kg이 약 5원에서 6원 정도 했다라고 가정하면 2020년도 현재 쌀 한 가마니 가격에 대비하면 지금 한 20만 원에서 21, 2만 원 하죠. 대비하면 약 한 98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게 꼭 맞진 않습니다만 대략 환산하면 그 정도 되는 소요 예산량이고요. 이러한 생산 가치가 어떻게 쓰였냐면 조선에 한국에 있었던 수감자를 수용하는 데 들어가는 75%의 예산이 되고요. 전체 감옥 운영, 그러니까 관리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약 46%를 감당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의 돈을 들인 게 아니라 이 감옥을 운영하면서 그 감옥에 수감된 식민지 민,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력을 수치를 해서 그것을 또 감옥 운영에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산 가치가 수감자들한테 실제로 돌아갔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원칙적으로는 감옥에서 노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매일 노역한 것을 기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1인당 수감자가 창출하는 수입이 약 62.2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이거 대략 아까처럼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생산을 창출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준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것은 1인당 14.3전을 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 이건 지금 돈으로 하면 약 한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대략 여러분들이 감잡을 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자, 그렇다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47.9전, 약 한 77%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나머지 33%, 14.3원이 하루마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갔냐? 돌아갔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감옥에서 노역을 해서 돈을 받는 경우는 누진처우제라고 있는데요. 그 누진처우제 2급 이상이 돼야지만 나갈 때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2급 정도 누진처우제에 해당하려면 정말 모범수로 일해야 되고요. 특히 사상범 같은 경우에는 사상을 바꿔야 됩니다. 전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어려웠던 일이다. 그리고 40년대 넘어가면 억지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고사포를 사가지고 헌납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서 노역한 만큼 돈을 받지 못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지금 자료로 서대문형무소에 남아있는 건데요. 한무성이라는 사람이 37년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25일, 26일, 27일, 28일 노역한 것을 간수들이 확인해 준 겁니다. 자, 25일 날 1.48전, 2.04전, 2.52전, 1.96전. 아까 일일 평균 14.3전을 주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하이긴 하지만 이렇게 확인한 게 있는데 요 분도 나중에 출감할 때 이 돈을 받아갔는지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역 전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노역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국에 있는 형무소마다 노역하는 종류가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류,
옥감이라든지 양재봉공, 뭐 실잔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평양 같은 경우 평양영무소는 명주실을 짠다든지, 대구영무소는 가죽을 만든다든지 종이를 만든다든지, 뭐 경성영무소는 연화공이라고 하는데 기와나 벽돌, 그 다음에 함흥영무소는 목공, 이렇게 각 형무소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산을 생산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인천 같은 데는 뭐 축산을 했고요, 부산 같은 데는 그물을 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주 노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 감옥의 노역은 바로 그들이 감옥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누구에게? 바로 수감자들에게 전가시킨 거죠. 식민지 민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4가지 콘텐츠로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의식주 그리고 노역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4가지 부분은 식민지 권력의 감옥 운영의 한 축이었고요. 이것들은 자율이 아니라 다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을 통해서 바로 감시와 통제를 보다 더 원활히 하고 그들의 원초적인 고통을 이용해서 사상을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면이 강했다. 그래서 식민지 감옥의 이런 의식주의 고통,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은요, 사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고통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적응이 안 되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식민지 감옥은 원초적인 고통을 이용해서 이 수감자들을 통제함으로써 식민지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4강 1930 서대문영무소 일상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